자, 356페이지 보죠. 여러분 이제 2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했죠? 2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 괜히 들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 아마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있을걸?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했죠? 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내년 1월 달만 한번 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좀 생각이 좀 일단 바뀔 거예요, 아마. 자, 일단 보죠. 356페이지에 보면 여기 박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경매 절차가 쭉 나오죠? 경매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세요. 357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 하나씩 경매 신청부터 해서 경매 개시 결정 쭉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배울 건데, 자,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360, 361 쭉 하면서 경매 절차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은 이제 경매를 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세부적으로 배워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느냐, 바로 이제 절차만 간단하게 한번 구분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경매 절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억하면 돼요? 네, 시험 보기 전까지 기억을 일단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경매 문제가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아까 뭐 경매 개념 이거는 그때는 시험 문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왔고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경매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강의하는 경매는요, 경매 강의는 실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무슨 용? 네, 시험용이지 실무용이 아니에요. 괜히 이거 경매 실무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무는 나중에 전문 교육관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 이제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가의 힘을 빌어서, 즉 법원이죠.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회수시키는 것이 하나의 경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때 경매 보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누가 경매 신청해요? 경매 신청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하죠. 채권자가 하는데, 자, 판결문 가지고 경매합니다. 그럼 무슨 경매가 되죠? 강제 경매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무슨 경매요? 임의 경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강제 경매, 임의 경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면 등기가 되면 그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경매 비용, 경매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한다 그럽니다. 예납이 뭐예요? 미리 내는 거죠. 근데 경매 비용을 미리 내는데, 자, 이때 경매 비용은요, 원래는 누가 부담한 거냐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돈 못 내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지금 집 날라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비용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팔리면 팔린 대금에서 비용을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린 대금에서 회수해 가니까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경매 비용을 예납이라는 게 미리 내는 거죠? 그럼 누가 미리 내는 거예요? 네, 경매 신청자가 미리 내는 거예요. 왜 경매 신청자가 미리 내느냐? 중간에 목적물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목적물이 안 팔릴 수도 있죠. 중간에 경매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한다 그래요. 취소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취소라는 게 뭔지 아실 거고,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다가 이제 없애는 거예요. 취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취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네, 공시법에서 아마 들어봐요. 등기를 취한다 그러죠? 자, 취하는 뭐예요? 신청자가 도로 걷어들이는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뭐 취소한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취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목적물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목적물이 안 팔리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들어갔던 비용들이 뭐였을까요? 대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일단 우편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등기 우편은 왔다 갔다 하죠? 혹시 경매 경험하신 분 계세요? 경매 신청 한번 경매 낙찰 받아보십니다. 낙찰 받아보셨어요? 오, 이제 공부할 때가 좀 편할 거예요. 낙찰 한번 받아봤으면. 다른 분들은 없나요? 혹시 경매 신청해 보신 분? 신청해 봤어요? 이게 공부하시기 하면 좀 편할 겁니다, 아마. 경매 당해 보신 분? 제가 인천인가 어디서 강의할 때, 경희 한번 계시는구나. 자, 인천인가에 할 때는 3개를 다 해본 분이 있더라고요. 신청도 해봤고, 당해도 받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기도 하고, 3개를 다 해보신 분인데, 경매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요게 조금 편해요. 수업 받기가. 그런데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라는 거에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절차 같은 거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단 들으세요. 내가 경매를 직접 한번 해본다라서 생각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그렇게 이제 취하될 때를 대비해서 취하가 되면 목적물이 안 팔리니까 일단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받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먼저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목적물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팔리면 그 비용을 다시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회수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예납하고 경매 신청을 합니다. 하면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이때는요, 당사자 부를 필요가 없어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면 일단 뭐가 되냐면 경매를 받아줍니다. 이걸 이제 형식적 심사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한테 송달합니다. 당연히 결정을 했으니까 채무자한테 당신 물건 어떻게 됐다? 경매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지만 되죠. 그래서 채무자한테 송달을 일단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경매 등기라고 하죠. 자, 경매 등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을 배웠으면 혹시 촉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공시법 배웠으면 봤을까요? 네. 촉탁인 게 뭐예요? 촉탁 등기라 그러죠. 네.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등기소에 뭐 한다?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소에서 한다.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라 그러죠? 네. 예, 괜히 아는 척 하니까 저 등기 쪽에 물어보지 마시고, 예, 아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기는 이제 신청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때 송달된 시점이거나 등기된 시점, 요 2가지 시점에서 빠른 시점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한다? 물건을 압류한 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압류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압류한 거예요? 누가 압류한 거죠? 법원에서 압류를 시켰죠. 그러니까 누굴 대신해서 압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류의 주체자가 누굴까요? 압류는 법원에 해주긴 해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해준 거예요? 채권자를 대신해서. 그러면 결국은 주체자가 누구죠? 채권자가 주체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송달된 시점이거나 등기된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면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제 지금은 절차보다는 11월달, 12월달은 용어를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절차보다는 용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압류 채권자는 용어가 나온다. 채권자긴 채권자인데 이 부동산을 압류한 채권자예요. 그래서 압류 채권자 하면 이거 누구 했어요? 압류 채권자면 누구죠?
경매? 그렇죠. 경매 신청자. 자, 이제 실제로 경매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문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올 때 압류채권자는 용어가 자주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압류채권자 하면 압류채권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압류채권자라는 용어 나오면 이건 누구다? 예, 경매 신청자다. 자,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한다? 예, 경매 신청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압류채권자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보고, 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 하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결정해서 공고한다. 자, 배당이란 뭐예요? 배당. 나눠주는 거죠. 주식 배당. 이익금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목적물 안에 있는 대금을 다 받았을 때 그 대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배당은 나눠주는 거고,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변제받는다고 표현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배우면서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변제죠. 우선 변제. 먼저 받는 거죠. 자, 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요구가 뭐예요? 나도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고 하죠. 나도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배당 요구예요. 나도 이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배당 요구라고 그러고요. 그 종기가 뭐죠? 끝나는 거죠. 마지막 길. 그러니까 나도 이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의 마지막 길, 언제까지 뭐하라? 배당 요구를 하라라고 길을 정해놓는데 그 마지막 길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목적물 안에는 자, 보자. 여기에 보니까 A, B, C, D, E, F 뭐 이렇게 여러 권리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해주는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선순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조금 좀 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자, 법원에서 이 권리자를 안다면 이 권리자가 누구고 이 사람의 채권액이 얼마고 이거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서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법원에서 이 사람의 권리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그 금액이 얼마다? 뭐 갖고 알아요? 바로 등기 갖고 알죠. 자, 등기부에 권리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얼마? 저당권자 누구? 그 다음에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딱 보면 그 등기부를 보면서 여기에 누구 얼마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바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등기된 권리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예, 맞아요. 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주임법, 상임법 배울 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있죠? 소액 임차인들. 일정 금액을 먼저 받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확정일자 받았어요. 대항력 갖췄죠? 그렇지만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사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일정 부분 법원에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한테는 어떻게 한다? 배당 요구를 해줘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분합니다. 자, 간단히 구분해. 이거는 아마 계속 연습시킬 거예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건 앞으로 아마 시험 칠 때까지 이 얘기는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라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매각 준비가 들어가요. 자, 매각 준비가 들어가는데, 자, 매각 준비, 팔 준비하는 거죠? 경매를 당하면 머리 아파지는데 아주 귀찮아져요. 일단, 누가 먼저 오냐면 집행관들이 먼저 옵니다. 와가지고 물건 조사 들어가요. 그래서 뭐 방도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가합니다. 요즘은 요즘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 경매 들어가면요. 감정평가 문 열고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느냐? 어디 가요? 아파트 부동산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집 저거 얼마 정도 돼요? 뭐 이거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 한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동산에서 감정평가서 오면 안 알려주기 운동도 했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한답니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오느냐? 낙찰 받으려고 이제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각 준비하는데 집행관들이 와서 일단 현황 조사합니다.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 평가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서류들이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뭐 여러분들 교재는 있지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뭐 현황 조사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 물건 면세서라든가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민사과에 이제 법 규정상으로는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민사과에 비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치해요. 누가 볼 수 있도록?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민사과에 비치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잽싸게 이제 복사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정보지를 만들어요. 이제 법원 아직도 그런 정보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매 그 앞에 이렇게 가면 경매 정보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가서 급하게 막 복사해 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책 만든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어디 다 나와요? 네.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옵니다. 친절하게 잘 나와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거기에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단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뭘 또 만드냐면 최종 매각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대부분 뭐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많이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감정평가된 시점과 그 다음에 좀 최종적으로 매각 준비가 끝난 시점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보정을 해서 최저가를 만들게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물건 이렇게 보다 보면 감정가가 보이다 보면 최저가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이 정도부터는 어떻게 한다? 팔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매각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알려야죠. 물건이 있다는 거 알려야죠. 그래서 매각 기일과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공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를 해요. 자, 매각 기일 하면 무슨 날이냐면 매각이란 게 뭐예요? 매각이라는 거? 파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일본식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입찰, 낙찰, 경락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찰, 낙찰 이런 것보다 팔고 사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하는 개념이고 파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개념으로. 그래서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팔고 사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자, 파는 날이에요. 파는 날. 매각길. 파는 날과 매각 결정일은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거를 하는 게 매각 결정일입니다. 자, 이거를 통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 공고하죠. 뭐로다가 많이 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문 보나요?
요즘 신문 잘 안 보죠? 예, 이제 옛날에 신문 같은 거 광고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신문 광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각 공고 같은 거 보려면 인터넷을 대법원 사이트, 관련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법원에 들어가면 그쪽에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각 지방법원별로 인터넷으로 공고가 다 돼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문 광고로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뭐냐면 경매 신청했을 때 최종적으로 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요 과정까지가 이제 팔 준비 과정이 끝난 거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공고가 됐다면, 어떤 물건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신청을 준비합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던데, 어떤 전문 기관, 뭐 대학교 뭐 사회교육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경매 부분을 배우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몇 분씩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몇 분씩 계세요. 근데, 그때 보면 여기에서 매수 신청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작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딱 잘못하면 그냥 보증금 날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쪽에서는 대충 권리 분석 같은 것 좀 하고 이런 게 기법만 많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매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탕부터 쌓아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보면 어떤 기법만 조금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부동산도 뭐 복걸복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 갖다가 재수 좋으면 이만큼 되고 납품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결국보다 매수 신청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은 물건 열람하죠. 물건을 열람합니다.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거 다 열람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가봐야 돼요. 법원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위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리 분석도 일단 해줘야 돼요. 이번 시간에 권리 분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남으면 간단하게, 시간 없으면 다음 파트로 넘길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중요한 게 이제 권리 분석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전문 교육기관 가면 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냐? 권리 분석을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권리 분석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뭐죠? 예. 듣긴, 이게 권리가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중요하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권리 분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 나중에 엉뚱한 거 막 찍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가서 먼저 배울 게 아니라 부동산을 이거 먼저 깔고 나서 경매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뭐가 됩니다? 매각 기일이 돌아옵니다. 매각 기일이 돌아와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파는 날. 자, 지금은 경매가 어떻게 진행된다라고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만 일단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매각길, 파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파는 날. 자, 보통 이제 기일이 잡혀가지고 며칠 날 가면 보통 이제 10시부터 진행을 많이 합니다. 하면 이제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행관이 주의사항을 줘요. 이제 이 안에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요즘은 경매 장소에 많이 못 가지만 90년도 때는 좀 갔었어요. 좀 오래됐었는데, 그때는, 가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냐면, 꾼들이 있었어요, 꾼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이면요. 보통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순댓국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10시 여니까 그때까지 뭐 하냐면 아침 먹어야죠. 아침 먹어서 뭐 먹어요 또? 네, 소주 한잔 하죠. 그래가지고 술주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게 10시 넘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집행관들 와서 끌고 납니다, 이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만 방해하면 이제 형법상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경매 집행 경매 방해가 돼버리고. 자, 어쨌든 주의사항 주고 우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진행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쓰죠. 자,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입찰표를 작성을 해요. 한 장짜리 이제 뭐 신상명세 같은 거 쓰고요. 사건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쭉 쓰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뭐라냐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는데 면적 보증금은 얼마냐면 10%예요. 소위 말하는 계약금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거 살려고 하니까 계약금 얼마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계약금이 얼마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 이거 한번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한 6번 나왔을 거야, 아마. 쉬워요, 경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이거.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최저 매각의 10%. 자, 이렇게 최저 매각의 10%를 이제 돈을 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입찰표 한 장짜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10%를 내는데 이거를 수표로 바꿔서 내죠. 현금하면 이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표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봉투, 이만한 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두 개를 입찰봉투라고 이만한 게 있어요. 누런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풀칠해가지고 함에 집어넣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제 경매가 이제 종결됩니다. 이제 법원에 따라서 좀 틀려요. 응찰자가 많거나 이러면 조금 더 길게 하고요. 별로 없으면 좀 짧게 하고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는 이제 입찰 개시하고 나서 1시간 이내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으면 입찰 개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이 넘으면 상황에 따라서 일찍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시키고 개찰 뚜껑 열죠? 뚜껑 엽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물건별로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최고가로 매수를 뭐 한 사람? 최고가로 매수를 뭐 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에요. 매수인이라는 표현이 아직 안 나옵니다. 최고가로 매수를 뭐 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한 다음에 집행관이 이제 이걸 호청한다고 그러거든요. 불러요. 사건 번호 몇 번에 대해서 누가 얼마 써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불러요. 이걸 호청한다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뭐 하도록 하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해요. 차순위는 왜 뽑아놓는 거예요? 후보자 뽑아놓는 거죠. 후보자 왜 뽑아놔요? 얘가 돈을 못 내거나 또 얘가 부적격자가 될 수 있어요. 부적격자가 되면 조금 여기서 일단 얘기가 있지만 매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후보자를 하나 뽑아놓는데 이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데요. 자격은 제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어쨌든 얘를 일단 뽑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고요. 직권호자가 법원에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두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보증금을 경매가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있죠? 떨어진 사람들 뭘 한다? 돈 돌려줘야죠? 이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일단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요. 자,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경매 날, 자, 매각기일 날 하는 일이에요. 대략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오늘 여기서 저까지 나가는 거 다 못 알아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매각 결정 기일이 다가오는데 이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보통 이제 7일 아니면 또 이걸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섞어서 쓸 텐데 보통 일주일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일주일 하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자, 일주일 이내로 잡는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결정기일이면 파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매 실무용어로 뭐라 하냐면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매각 허부. 허가 뭐예요? 허가. 부가 뭐예요? 거부. 불허가. 그래서 매각 허가와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매각이 불허가 되는 사람인데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는데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면, 자, 대표적인 누구냐면 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거 목적물 지금 뭐 하는 거? 당한 사람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거 건지겠다고 직접 참가를 그거 있으면 그 돈 있으면 좀 비겁해야죠. 그래서 채무자 참가할 수 없고 그럼 채무자 가족은 어떨까요? 네, 가족 가능합니다. 가족 참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법원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 있죠? 거기에 직원들 법관, 사무관부터 직원들 참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다른 법원의 거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법원에서 진행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재매각이 있어서 전매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참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매각이 불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건 아마 나중에 아마 제가 또 상당히 또 강의를 아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이 허가돼요. 매각이 허가됩니다. 이제 정상이라면 허가되겠죠? 허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냐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항고. 이 사람한테 팔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뭔가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고를 합니다. 이런 매각 허가하면 이 사람에게 매각 허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러이런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런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즉시라는 개념은 민사집행법에서는요. 즉시가 7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즉시는요. 그 자리에서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나중에 요걸 구분할 거예요. 중개사법에도 즉시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체없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걸 나중에 구분할 텐데 즉시는 그 자리에서는 개념인데 원래 중개사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항고 요거는 며칠이냐면 7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에게 허가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때 아무나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됐냐면 항고 보증금을 내는데요. 항고 보증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매각대금의 10%예요. 자, 요거와 요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벌써 이게 6번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 차이점 뭘까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와 매각 대금의 10%.
차이점. 예. 그쵸? 예. 자, 최저 매각. 자, 이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 자, 여기에 최저가가 1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근이 됐죠? 그럼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매각 대금의 10%는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10%는 잘 안 바뀌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뭐가 바뀐다? 앞에. 요게 바뀌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고보증금은 이렇게 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증금 내냐면요. 항고가 들어가면 일단은 경매 절차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가지고, 그 항고에 대한 심사를 일단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경매가 질질 끌려버려요. 악의적으로 항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항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지치게 만들어놔요. 계속 항고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나중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매 포기하는 방법, 포기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유찰? 유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유찰 포기하면 그렇죠. 이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유찰되는 거죠. 그렇죠. 유찰되면 이제 좀 이따 보면 깎아주게 돼요. 깎아주다 보면 나중에 경매가 취소돼 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항고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쓸데없이 항고하지 말라고 보증금을 이렇게 얼마예요? 다시 매각 대금의 10%를 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항고가 기각되면요, 이 보증금 회수하지 못합니다. 기각되면 이 보증금을 일단 회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매각 허가가 어떻게 한다? 확정되는데 매각 허가 확정은 어떤 경우냐? 일단은 항고가 없다면, 자, 매각 허가 나죠? 매각 허가 나면 일단 며칠 기다려요. 예, 일주일을 기다리죠? 항고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주일 기다려봤더만 항고가 없죠. 그럼 매각 확정돼요. 그 다음에 또 항고가 뭐가 되면 기각당하면. 항고가 기각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기각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졌다는 얘기죠? 항고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매각 허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요가 나왔죠?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로 매수를 뭐 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용어를 보면 법원에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팔겠다고 결정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구나. 신고인으로서 취급하지 살 사람으로 취급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자, 이때부터는 이제 사는 사람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바로 용어가 바뀌어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된다면 항고가 기각됐거나 항고가 없었을 때 확정된다 그랬죠? 이제 매수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매수인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팔겠다고 확정시켰죠? 그러면 이제 팔겠다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 그래야죠? 그래서 납부 기한을 주게 됩니다. 대금 납부 기한. 기한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 법률행위 편에서 조건과 기한 하는 부분 진도 잠깐 나갔나요? 아직 안 나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기한하면 간단해요. 기한하면 네, 기간에 한계를 두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이게 기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언제? 돈을 언제까지 내라. 자, 이게 대금납부 기한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내라라고 기한을 주게 되고요. 이 기한 안에 돈을 완납을 하면, 이제 이거는 배웠을 거예요. 돈을 완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전되죠. 돈 완납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돈을 못 내면, 돈을 못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돈을 못 냈다? 기한까지. 그러면, 자, 후보자 하나 뽑아놨죠? 그렇죠. 차순위. 얘한테 넘기죠? 근데 차순위도 가만히 보니까 물건 너무 안 좋아요. 얘도 포기하죠? 그러면 또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예, 다시 매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에서, 이거 용어니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죠. 재매각과 그 다음에 세매각이 있어요. 재매각은 뭐다? 팔렸다가 다시 파는 거예요. 팔렸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판다. 이래서 재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했을 때? 대금 했을 때, 미납했을 때예요. 대금 미납시. 이미 팔려가지고 뭐가 됐다? 매수인까지 나왔었죠? 매수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산 거예요. 그래서 팔렸다가 다시 판다 그래서 재매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세매각은 이건 뭐겠어요?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렸죠? 안 팔린 상태에서 새로 판다 그래요. 새로 매각한다 그래서 세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두 가지 선입니다. 매각이 불허가 됐거나 아니면 또 유찰됐을 때. 매각이 어떻게 된다? 불허가 됩니다. 불허가 돼요. 자, 일단은 어디에서 봤나? 여기서 보죠. 매각 허부를 결정하죠. 허부. 허가와 거부. 이 거부가 된 거죠. 그럼 팔린 거야, 팔린 거야? 살 사람은 내가 살려고 원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부적격자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매각이 불허가 된 겁니다. 자, 유찰되는 건 뭐다? 응찰자가 없을 때. 물건이 안 좋죠. 아까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은 상태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가 항고가 계속 막대다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유찰됩니다. 유찰되면 어떻게 된다? 유찰이 된다면, 자, 요때는 응찰자가 일단 없지 나오는 거죠. 이제 요까지만 일단 개념을 보면, 자, 재매각은 이미 팔렸다가 다시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매각은 두 가지인데, 매각이 부적격자가 되고 뭐 했을 때? 불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응찰자가 없을 때. 그럼 이제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경매 흔히 깎아준다는 거 있죠? 저감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깎아주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이제, 기왕 쓴 김에 한번 보죠. 세매각은, 자, 요것도 저감이 안 되는데, 유찰은 저감이 됩니다. 보통 이제 대소시 같은 데는 20%. 경매를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개는 재매각의 대금 미납과 세매각의 매각 불허가는 안 깎아주고 종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적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저가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보통 20%. 그럼 이제 얼마로 깎여요? 80으로 깎이죠. 대도시에는 그렇고요. 중소도시, 군지역이나 중소도시 가면 30%로 깎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안 깎아준 이유. 이거는요, 왜 안 깎아주냐. 간단해요. 안 깎아줘도 팔리니까.
자,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그 물건은 안 깎아줘도 팔리겠죠? 굳이 깎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찰됐다는 건 덤벼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덤벼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물건이 안 좋죠.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계속 유찰됩니다. 2차 유찰, 3차 유찰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계산이 되냐면 경매 신청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매 신청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없을 정도로 계속 깎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경매가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경매란 것은 채권 채무 관계를 누구의 힘을 빌어서 국가의 힘을 빌어 가지고 회수하는 건데 국가의 힘을 빌어도 회수가 안 되죠. 그럼 국가가 굳이 얘 거를 팔아줄 필요가 네. 경매가 국가 힘을 빌어가지고 하는 건데 회수할 돈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취소가 돼버려요. 자, 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매각과 세매각인데 요 개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을 줬습니다. 돈단에죠. 돈단 냈다고 치고 돈단 내면 돈이 어디다 있어요? 법원에 있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금이 아니라 자, 배당기일을 뭐 해가지고 지정한 다음에 배당기일을 시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배당 실시예요. 이제 순위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순위가 이제 나중에 배당 순위를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배당기일 지정해서 실시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류를 가지고 이제 등기서류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채권 사야 돼요. 나중에 저 등기 넘어가면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어디다 서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법원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니까? 법원에서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 자, 굳이 이제 따진다면 순서를 따지면 요렇게 이제 파일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인도 명령 신청은 이게 뭐예요? 인도 명령. 인도 명령이 뭐예요? 인도 명령이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누구를? 그 안에 있는 사람. 꼭 채무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죠. 채무자나 임차인. 이 사람들 나가야 돼요, 지금. 내 거잖아, 이제. 돈 다 내는 순간에 내 거죠? 근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쫓아내야죠.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도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명도소송인데 이 명도, 이게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방법, 명도소송은 어떻게 하냐? 소송입니다. 소송이니까 재산납법 언제까지 가냐면 2년, 3년 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2년, 3년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2, 3년 그냥 시간 허비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제기하고 돈은 돈대로 날려요. 자, 그래서 산 사람에게 이 목적물을 산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게 있는데 그 특혜가 뭐냐?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 인도명령 신청 유치권자한테도 가능해요. 허위 유치권. 이거 흔히들 실무상에서는 대포 유치권이라고 그러는데 대포 유치권자에게 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일단은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치권은 안 되고요.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누구에게?
너 내 물건 샀으니까 법원 입장에서 너 내 물건 샀으니까 내가 뭐 해줄게? 특혜를 줄게.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인도명령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도명령서를 하나 딱 끊어줘요. 인도명령서를 딱 끊어주면 그게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뭐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요? 네,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근데 이걸 기한을 정하는 거야.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6개월. 그러니까 이거를 깜빡 놓치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실무 쪽은 제가 이제 강의는 경매 실무 강의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를 직접적으로 할 때 절대로 낙찰받고 나서 매수인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 바로 찾아가지 마세요. 요즘 뭐 이 대행해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먼저 임차인 먼저 찾아가는 순간에는 그냥 내려앉아 버립니다. 왜냐? 임차인들이 자 여러분들이 확정일자 임차인들 있죠? 자 순서대로 받는다 그랬죠? 맨 끝순위는 어떻게 돼요? 그거 못 받죠? 네.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뭐 ABC 돼 가지고 순위 막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맨 끝순위 같은 거는 거의 못 받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들어 누가요 그냥 가면 별 욕 다 하고요. 실제로 가면 거기에서 참 마음 좋으신 분들은 참 못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나 이건 내 건데요.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갑니까? 그냥 부역 하다가 얼마 지나가 버리면 완납되고 나서 얼마 지나가면 6개월 지나가면 이제는 뭘 못한다? 인도명령 신청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특혜를 주되 이 안에 해라라는 거죠. 권한 줄 특혜를 6개월 지나면 차버렸죠.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소송해야 돼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명도 소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기로 그래서 놓쳐가지고 애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돈 내자마자 뭐부터 받아놓냐면 저 쫓아낼 사람이 여기 있다. 분석에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서를 일단 받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받아놓고 나서 가서 그 사람 말도 좀 들어주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나중에라도 어떻게 돼요?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명령서 들고 협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2월이네. 채무자라든가 소유자라든가 부동산의 그때 점유자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권리 분석은 못하고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요. 권리 분석에서 보면 이제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이거 분석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거. 그 인수되는 권리 같은 경우는 쫓아내지 못하겠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권리 빼놓고는 다 이거에 의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 언제 저 서울 뭡니까 이화대 앞인가 상가 쫓아내다가 저 주인 손가락 잘라지고 그랬죠? 이거 쫓아내다가 진짜 상가 주인 이렇게 반항 싸우다가 손가락 하나 잘라졌더라고 보니까 집달리들이 오죠.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그네 물건을 다 어떻게 돼요? 네, 다 내보내죠. 대문 제 집 같은 건 대문 밖으로 싹 내보내요. 근데 이제 그 집달리들이 요번에 소위 말하는 조폭 일부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말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자 대략 요까지가 경매 절차입니다. 다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지금 이거 강의 이쪽에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다 살 많이 붙여갈 겁니다. 이틀을 중심으로 살 많이 붙여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절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경매를 요것만 잘 배워놓으면 시험도 시험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지에서 합격하고 나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경매 배울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빡시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오시고요.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공부가 시작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